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SBS 비즈 보도국 라이브 데스크가 전하는 생생한 경제 이슈 비즈 포커스 진행을 맡은 조슬기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경제를 뒤덮은 지 어느덧 1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국내 전 산업계가 침체일로를 걷는 가운데 코로나19 위기 돌파를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요즘 상당히 분주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저희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윤지의 라이브 데스크. 최근 대형 건설사들 최고 경영자 자리에 변화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CEO들 교체냐 유임이냐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카드업계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 환경이 녹록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한승 라이브 데스크. 롯데카드가 이 스탁론에 마이데이터, 또 리스 업무까지 신사업에 뒤늦게 뛰어들었다고요. 네,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신사업 카드를 꺼내 드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긴 한데 롯데카드가 다른 의중이 있다라는 해석이 있어서 그 부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카드의 신사업 진출의 진짜 속내는 잠시 뒤 들어보고요. 이번엔 이 박규준 라이브 데스크, 유통업계 소식 이번 주에도 준비했죠? 네, 이 편의점 GS25를 갖고 있는 GS 리테일이 최근 실적 고민에 빠졌습니다. 특히 호텔 부문 실적이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또 인터파크가 방역 수칙을 어기고 회사 회의실, 이 사무실에서 출판을 벌였다는 의혹까지 두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하나 더 짚어보죠. 택시업계와 카카오 갈등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윤성훈 라이브 데스크, 어떤 소식이죠? 네, 카카오티 앱으로 택시를 호출할 때 가맹 택시 에코를 유리하게 배정한다는 의혹인데요. 관련한 실험 촬영 진행했습니다. 네, 카카오의 콜 몰아주기 갈등까지 오늘 다룰 소식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자리로 들어가서 비즈포커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택시업계와 카카오가 콜 몰아주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카카오티 앱에서 이 택시를 호출할 때 자사 가맹 택시에 유리하게 콜을 배정한다는 의혹인데요. 먼저 관련 이슈 윤성훈 라데가 정리했습니다. 네, 지난해 9월 택시업계 4개 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경기도까지 가세했는데요. 경기도가 카카오의 콜이 불공정하게 배분된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경기도는 7개 지역에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가맹 택시인 카카오티 블루 서비스 개시 시점 전후로의 콜 건수를 비교했는데요. 일반 택시가 카카오로부터 받는 콜이 평균 약 30%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카카오가 가맹 택시의 콜을 몰아주면서 다른 일반 택시의 콜 건수가 줄었다고 해석했습니다. 경기도는 이 실태조사 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하며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모빌리티도 곧바로 반격에 나섰는데요. 경기도의 조사 시점이 코로나19 확산 시점과 맞물려 콜이 줄어들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경기도가 조사한 건 수신콜이 아닌 수락콜로만 조사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일반 택시의 경우 본인이 콜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만큼 수락콜 감소는 콜 몰아주기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또 경기도 일부 지역의 개인 택시 콜 건수를 제시하며 오히려 수신 콜 건수가 늘어났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택시단체 관계자들에게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조사에 나서는 건 한계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지난해 콜 몰아주기 갈등에선 사실상 카카오 모빌리티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네, 이 최근 김범수 의장이 친인척한테 주식도 물어줬던 소식이 있었는데 카카오는 이 택시 콜 몰아주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먼저 윤성훈 라데, 이 새해 들어서 콜 몰아주기 갈등이 다시 점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개인택시조합은 지난 11일 공정위를 상대로 불공정 거래 행위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한 달 동안 서울에서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 한 대씩 콜 건수를 비교해본 결과 콜 건수 자체가 6배 넘게 차이 난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반박했던 근거에 맞춰 같은 달 수신 콜 건수를 비교하면서 조사를 요청한 겁니다. 네, 한 대씩만 비교한 만큼 이 한계는 있을 것 같은데 윤라데 직접 조사를 나가봤죠? 네, 그렇습니다. 심야 시간대에 카카오 가맹택시 2대와
일반 개인 택시 2대를 두고 호출 실험을 해봤는데요. 먼저 1차 실험 영상 보겠습니다. 네, 일반 택시로 호출을 하자 바로 가맹 택시로 호출이 자동 배차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2차 실험 영상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가맹 택시 3대로 콜이 떨어진 뒤 3초 뒤에 바로 가맹 택시로 자동 배차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차 실험 영상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비가맹 개인 택시에 콜이 떨어진 뒤 최대 8초 안에 다시 가맹 택시로 콜이 자동 배차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비가맹 개인 택시들이 이 시간 안에 콜을 잡으면 문제가 없는데요. 문제는 택시기사들은 이 시간 안에 콜을 잡기가 무척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콜이 떨어졌는데 빨리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희들도 빨리 잡으려고 하다 보면은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고 콜을 잡으려고 차를 어디에 세워놨어서 잡으려 할 때도 순식간에 이게 카카오 하고 싹 사라져요. 예, 직접 이렇게 택시 기사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요즘 좀 택시가 좀 안 잡혔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예. 네, 택시가 안 잡히는 이유가 지금 보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윤나대, 카카오티 이 가맹 택시 기사들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일부 카카오 가맹 택시 기사들도 가맹 택시가 콜을 많이 받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카카오 콜이 조금 더 많기는 한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몰아줘요. 카카오에서 요즘에 배차 방식을 바꿔가지고 윤나대, 이 배차를 못 받는 기사도 문제지만 이 콜 몰아주기가 사실이라면 소비자들도 불편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약 콜 몰아주기가 사실이라면 소비자들의 택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 비가맹 개인 택시가 빈 차로 있더라도 더 멀리 있는 가맹 택시가 자동 배차를 받는다면 그만큼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콜 몰아주기가 불공정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전문가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불공정 이슈가 더 커요. 공정하게 해줄 테니 들어와라 해놓고 불공정하게 하는 건. 네, 카카오 모빌리티 입장도 궁금한데요. 네, 카카오 모빌리티는 거리와 운전 성향 등을 조합한 알고리즘으로 운영되는 만큼 콜 몰아주기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자에게 도달하는 예상시간 기반으로 운행 패턴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수락 확률이 높은 차량을 찾아 가맹, 비가맹 구분 없이 콜 요청에 들어가며 배차가 되지 않으면 다시 반경을 넓혀 차량을 찾는 구조이기에 가맹 차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콜을 먼저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개인 택시 조합의 조사와 저희 실험 모두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선 불공정 거래 행위 신고를 접수한 공정위의 조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공정위는 조사와 관련한 부분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나대, 이번 이 콜 몰아주기 논란과 함께 최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주식 몰아주기 이슈도 지금 새롭게 떠오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부인과 자녀를 포함해 친인척에게 카카오 주식 33만 주를 증여했습니다. 증여된 주식 가치는 1,452억 원에 달았는데요. 주식을 증여한 뒤 김범수 의장의 카카오 지분율은 14.2%에서 13.74%로 줄어들었습니다. 카카오 측은 김범수 의장 개인 건으로 회사 차원에서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 김범수 의장의 친인척 증여 소식이 전해진 뒤에 이 두 자녀가 김범수 의장의 개인 회사에 다니는 것으로 또 확인이 됐더라고요. 카카오 수저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나도 이런 친척이 있으면 어떨까? 윤나대, 이라대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해보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얘기가 주식 가치가 1,400억 원이 넘어요. 이거 주식 받고 싶고 또 회사도 다닐 수 있게 해준다면 예. 누가 부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김범수 회장이 만약에 이게 합법적이고 굉장히 정당한 과정으로 세금도 잘 내고 했다면 뭐 문제 삼을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과거 재벌과 다르다며 이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했던 발언이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김범수 의장이 이 발언을 직접 했었습니다. 앞으로 행보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건설업계 얘기 준비했습니다. 올해 임기 만료를 앞둔 건설사 CEO들 거취가 상당히 주목됩니다. 현대건설 박동욱 사장,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 권순호 사장, 포스코건설 한성희 사장 모두 오는 3월에 임기가 끝나고 또 대우건설 김영 사장은 6월에 임기가 끝난다고 합니다. 지난 성적표를 받아든 CEO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번엔 윤지혜 라이브 데스크가 알아봤습니다. 네, 먼저 현대건설 박동욱 사장입니다. 현대건설과 현대자동차를 거쳐서 다시 현대건설로 돌아온 이른바 현대맨입니다. 현대차그룹 안에서 재무 전문가로 통하고 있죠. 그런데 2018년부터 현대건설 사장을 했는데 박 사장의 아킬레스건은 실적 부진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그야말로 뼈아픈 성적을 냈습니다. 유일한 건설사 영업이익 1조 원 클럽이었던 현대건설이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5,490억 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대비 36%나 떨어졌습니다. 박 사장 취임 이후 현대건설은 2018년 8,400억 원, 2019년 8,6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는데요. 2017년 1조 클럽 이후 4년 연속으로 그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사는 어떨까요? DL-ENC로 이름을 바꾼 대림산업은 1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냈고 삼성물산, GS건설 7천억에서 8천억 원대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점을 미뤄보면 코로나19 상황만 탓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건설사 도급 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 삼성물산에 1위 자리를 내준 뒤 2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두 회사의 평가액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5조 7천억 원이었는데 2020년은 8조 4천억 원으로 박 사장 취임 후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나대, 이 CEO에겐 실적이 생명인데 다른 곳과 비교해도 이 박 사장의 실적이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박 사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통입니다. 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왔는데요. 현대차그룹이 최근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하면서 정 회장 체제로 본격 전환을 한 상황인데 박 사장이 그룹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실적만 놓고 보면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우건설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김영 대우건설 사장입니다. 김영 사장은 현대건설에서 커리어를 시작해서 삼성물산으로 회사를 옮긴 뒤 포스코건설까지 40년 가까이 건설업계에서 몸담았죠. 그런데 특히 대우건설은 이 지난해 악재가 잇따랐습니다. 최근 5년간 민간 건설사 중 건설사 이 폐기물법 위반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드러난 건데요. 예컨대 과천 공사 현장에서 폐기물을 방치하고 또 이동할 때 덮개도 씌우지 않은 것 이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라서 국정감사 증인 채택 규모가 대폭 축소가 됐는데 김 사장은 건설사 CEO 중에서는 유일하게 증인으로 채택돼서 국감에 출석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서 저희가 책임을 통감하고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불법 사항을 해서는 안 되는데 저희가 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 불미스러운 일도 참 많았던 것 같은데 김 사장 취임 이후 이 실적 또 시공능력 평가 순위 역시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네, 모든 게 하락세를 걷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의 자존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시공능력 평가 순위는 김 사장이 취임한 해인 2018년 4위에서 2019년 5위로 떨어지더니 지난해에는 6위까지 밀려나서 결국 빅5 타이틀 자리마저 포스코건설에 내줬습니다. 실적도 취임 다음해인 2019년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면 2018년 대비 18.4%, 41.1%씩 줄어든 상황입니다. 김 사장은 2018년 사실 대우건설 재매각을 위한 구원투수로 등판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저조한 실적과 이에 따른 주가를 고려할 때는 결국 쉽지 않은 상황이죠. 산업은행이 2010년 대우건설을 인수할 때는 주당 15,000원대에 사들였거든요. 어제 종가 기준 6천억 원도 안 돼서 이 반토막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나머지 건설사들 상황도 좀 짚어볼까요? 먼저 HDC 현대산업개발, 또 포스코건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실패한 뒤 내부 분위기가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지금은 또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인수 무산에 따른 계약금 몰취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서 이 법적 다툼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안팎에서 교체설도 나오고 있긴 했는데 현재로서는 유임의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 한성희 사장, 임기가 1년인데 이 포스코건설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교체된 적이 없어서 역시 유임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포스코그룹이 지난해 연말 인사를 단행하면서 안정 속의 혁신을 취하겠다는 취지로 신사업 위주로는 변화를 주고 건설 같은 전통 사업은 유지를 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최근 포스코건설 상황 나쁘지 않다고 들려오는데요. 이 리모델링 수주나 실적도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유임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나머지 주요 이 건설사들, 이 유임이 확정됐거나 교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하석주 롯데건설 사장은 유임이 확정됐고요. 삼성물산은 지난해 연말 인사에서 이용호 사장에서 오세철 건설 부문 플랜트 사업 부장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낸 건설사들, 앞으로도 이 여파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변신을 이뤄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여파는 건설업계뿐 아니라 산업계 전반을 강타한 것 같습니다. 박규준 라데, 특히 유통업계도 상당히 타격이 컸죠. 그렇습니다. 유통업계는 사람이 북적거리는 대형마트와 이에 반해 또 온라인 쇼핑몰 간의 명암이 크게 갈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롯데마트나 이마트 홈플러스 가는 대신에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이런 쪽에서 새벽 배송과 같은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야말로 유통업계 판도가 코로나19로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에 있어서 신사업이란 이 위기에서 벗어나고 이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기 위한 이 고민의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관련 내용 또 다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에 있어서 신사업이란 이 위기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죠. 그래서 남들보다 먼저 이 시장에 뛰어드는 과감함도 필요한데요. 그런데 롯데카드의 최근 행보를 보면 고개가 갸우뚱거려집니다. 경쟁 업체들보다 한참 늦게 새로운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건지 금융부 이한승 라이브 데스크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롯데카드가 최근에 올해 들어 준비 중인 신사업만 해도 한 크게 3가지 정도가 됩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계나 설비 같은 걸 대여하는 리스업도 있고요. 또 흩어진 각종 금융 정보를 모아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증권 계좌를 담보로 해서 주식 매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스탁론도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지금 조금씩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리스업은 이미 지난 8일에 금융감독원에 신규 사업 등록을 마쳤고요. 이르면 올해 상반기 기계나 설비 같은 이 내구재 리스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자동차까지도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스탁론 같은 경우는 다음 달 중에 상품을 선보이면서 이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또 마이데이터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월, 그러니까 다음 달에 예정된 2차 예비 허가 심사에 참여를 할 계획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지금 말씀드린 사업들이 다 다른 경쟁 업체들은 이미 했거나 진행을 이미 시작한 사업이란 얘기입니다. 리스업 같은 경우는 이미 8년 전인 2013년부터 다른 카드사들은 시작을 했고요. 7개 전업 카드사 중에서는 롯데카드만 시작을 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뒤늦게 뛰어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도 지난해 10월에 금융위원회에서 1차 예비허가 심사를 받아서 접수를 받았었는데 롯데카드는 그때는 참여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뛰어들겠다며 나선 상황입니다. 롯데카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좀 필요했다. 사업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준비하는 시간이 없었으면 안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일각에서는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든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하되 이 버스 떠난 뒤 손을 흔든다 이 말이 상당히 좀 인상적인데 네. 코로나19가 이 장기화되면서 다들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수수료율 추가 인하 가능성 등으로 카드사들 수익성 우려 상당히 좀 높은 것 같은데 그렇죠. 신용카드는 이 본인이 주력으로 사용하는 카드가 지금 다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라레들 지금 어떤 카드를 지금 쓰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삼성 아멕스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그 패밀리 레스토랑, 제가 자주 가는 패밀리 레스토랑에 제휴가 되는 점도 저를 이끌었고요. 또 하나는 카드 디자인이 이쁘다는 점이 저를 선택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일하대는 무슨 카드 쓰죠? 저는 롯데카드는 안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롯데카드는 백화점 갈 때만 쓰는 카드. 롯데백화점 그렇죠. 이용할 때 유용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롯데카드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 중에 이 롯데카드를 많이 안 쓰는 사람이 많네요. 네. 롯데카드 점유율이 뒤처지는 이유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들이 너무 안 좋다.
지금 우리 분위기 안 좋다라는 게 신사업에 뛰어드는 롯데카드의 이유 중 하나였는데요. 사실 올해 카드업계 전반적으로도 좀 안 좋은 예정된 이벤트들이 좀 있습니다. 3년 만에 카드 수수료 재산정 논의도 이루어지고요. 또 하반기에는 최고금리 인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수익성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예. 이런 상황에서 롯데카드는 그동안 겨우겨우 지켜왔던 이 점유율 5위 자리를 우리카드에 내어주면서 6위로 내려앉은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소비자들의 서비스나 민원을 잘해주냐? 그것도 아닙니다. 7개 카드사 중에서 제가 지금 정리한 곳이 3개사, 상위 3개사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회원 10만 명당 민원 건수를 보면 롯데카드가 최상위권에 자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상품, 서비스 다 롯데카드는 경쟁력을 좀 잃은 상태다라고 비판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려운 만큼 수익원 다각화하고 또 상품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하겠다라면서 신사업의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는 게 이 롯데카드 측의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이라데. 네. 이 뒤늦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 롯데카드만의 무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그렇겠죠. 같은데 롯데카드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이 강점 같은 건 없습니까? 롯데카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만의 롯데카드를 만들겠다. 이게 조자진 롯데카드 대표가 이번 올해 신년사에서 한 얘기인데요. 뭐 아무래도 뭔가를 우리만의 것을 만들겠다는 건 차별화하겠다는 얘기로 해석이 됐는데 그래서 롯데카드 측에 다시 물어봤더니 제 예상과는 좀 다른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카드사가 어차피 회원 기반의 영업을 하는 곳이잖아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자들한테 뭔가 엄청난 경쟁을 해서 시장을 뺏어온다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요. 대표 신년사하고 이 관계자 멘트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네. 이 후발주자로서의 경쟁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러니까 롯데카드가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뭔가 분위기 전환용의 신사업의 의미라기보다는 이 몸값 높이기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예. 롯데카드는 사실 이름에 롯데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롯데그룹 계열사는 아니고요. 지난 2019년 5월에 이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와 우리은행 컨소시엄에 넘어가서 현재 최대 주주는 사모펀드입니다. 예. 그래서 사모펀드 하면은 이제 다시 매각하는 이 재매각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수할 때보다 몸값을 키워서 다시 팔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결국 최근에 롯데카드의 행보가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뒤늦게 지금 다른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앞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는데 네. 마이데이터 사업 조금 늦긴 했어도 좀 뛰어들만 하지 않았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올해 금융권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이 마이데이터 사업입니다. 뭐 차세대 먹거리다라는 평가까지 나오는데 그만큼 많은 금융사들이 하고 싶어하지만 다음 달 5일부터는 이게 허가제로 바뀝니다.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으면 그만큼 뭐 희소성이 생길 거고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매각을 롯데카드 쪽에서 염두를 한다면 이 마이데이터가 꼭 필요한 카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 그 라이센스 받아가지고 만약 못 받은 그런 카드사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고 싶은데 못 받았으니까 거기다 이제 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뭐 들어보신 것처럼 재매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다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롯데카드가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신사업의 문을 두드리는 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에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공격적인 경영 전략을 밝히면서 절치부심하고 있는 이 롯데카드. 리스업은 기존 카드사와 비교하면 무려 7년이나 늦은 셈인데 이 롯데그룹을 떠난 롯데카드의 이 뒤처지는 행보, 또 다른 새 주인을 찾기 위한 행보인지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될지 앞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유통업계 주요 이슈와 뒷이야기들을 알아보는 유통발달 시간입니다. 이 내용은 박규준 라이브 데스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먼저 두 가지 소식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GS 리테일 호텔업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GS 리테일이 호텔업을 한다는 게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GS 리테일은 자회사 파르나스 호텔을 통해서요, 특급 호텔 2개를 갖고 있고요, 비즈니스 호텔 4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급 호텔 2개는 서울 삼성동에 있는데 그랜드 호텔, 코엑스 호텔 이렇게 있고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나인트리라는 브랜드로 비즈니스 호텔이 있는데 명동에 2개, 인사동에 1개, 동대문에 1개가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지금 여러 개를 갖고 있는데 장사면 잘 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좀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실 요즘 뭐 코로나19 타격으로 뭐 호텔 신라 같은 대형 호텔들도 뭐 죽을 맛인 상황입니다.
더구나 크지 않은 파르나스 호텔도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특히나 특급 호텔 둘 중 하나인 그랜드 호텔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리모델링을 했고요. 지난달 그러니까 최근에 재개장을 했습니다. 예. 공사비로만 약 1,100억 원 정도 들였고 새 단장을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말에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벌어지면서 객실 수요가 뚝 끊긴 상황입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 좀 실적을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 파라나스 호텔 같은 경우에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43억 적자를 봤고요. 1년 전에만 해도 411억 원 이렇게 흑자를 봤으니까 1년 새에 큰 폭으로 실적이 곤두박질 친 상황입니다. 지난해 4분기 상황도 낙관할 수 없는데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일단 리뉴얼을 하면 객실 수가 늘어나든 서비스 면적이 늘어나든 사람을 좀 더 뽑아낼 거 아니에요. 돈이 투자했으니까 회계적으로 비용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매출이 발생을 해야 이게 커버가 되는데 투생률이 10%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 오너 일가인 허연수 대표이사 부회장 속이 좀 상당히 타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 호텔업 진출을 주도한 사람이 당시 사장이던 허연수 GS 리테일 부회장이자 대표이사이기 때문인데요. GS 리테일은 2015년 8월에 이 GS 건설이 갖고 있던 파르나스 호텔을 7,600억 원을 주고 사왔습니다. 당시 이 7,600억 원 중에서 3,600억 원은 현금으로 충당을 했고 나머지 4,000억 원은 채권 발행, 그러니까 빚을 낸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잔뜩 빚을 내면서 이자도 내고 있고 또 부채 비율도 잔뜩 올라간 상황입니다. 허연수 부회장은 애초 이 신사업에 진출하겠다, 또 편의점과의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 해서 호텔업에 진출한 건데 현재로선 기대 이하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곧바로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인터파크 술판 의혹 소식을 가져왔는데 어떤 소식인가요? 네, 다소 황당한 소식인데요. 인터파크가 저녁 9시 이후에 이 사무실에서 직원들 간에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달 초에 인터파크가 사내 인트라넷 망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했습니다. 좀 읽어보면 근무 시간 이후에 5인 이상 직원들과 사적인 모임을 가졌거나 아니면 저녁 9시 이후에 사무실에서 음주하는 등 코로나 지침 위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인데요. 또 황당한 부분은 사무실에서 음주를, 그러니까 술을 먹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술을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회의실은 인터파크 본사 7층에 있는 블루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오후 9시 이후엔 술집에서 술을 못 먹다 보니까 회사 사무실에서 술판을 벌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좀 황당한 소식 같은데 이 사내 익명 커뮤니티 앱, 이 블라인드 앱이죠. 여기도 좀 소문이 이미 퍼졌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내 익명 게시판을 좀 보면요, 이 올라온 내용만 좀 보면 과연 회사에서 가능한 일인가는 생각이 드는데요. 삼성동 7층 1월 5일 술 먹고 싸우다가 병으로 쳐서 피 범벅 소문이 났다. 다소 구체적인 내용이 있고요. 싸운 건지 다친 건지 모르지만 어떤 팀장이 회의실에서 술판 벌리고 문제 생겨서 회의실 폐쇄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회사가 폭력 사건 유무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다소 구체적인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황나대. 이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네, 회사의 사실이냐 물어봤는데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안내문에 위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했고요. 또 술판을 벌였다는 블레인드 앱상의 구체적인 정황들도 나온 상황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당일 인터파크가 앞서 보여드린 안내문을 사내 인트라넷 망에서 즉각 내린 것도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회사 말대로 안내문의 취지가 방역 수칙을 더 준수해달라는 것이었다면 내릴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파크 측에 좀 더 솔직한 해명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네, 황나대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마지막 코너 C레벨 라운지 진행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재계 소식 짚어보는 C레벨 라운지 시간입니다. 첫 소식, 재계의 핵 인싸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입니다. 정 부회장은 올해 초 신년사에서 판을 바꾸는 대담한 사고를 주문했습니다. 단순히 지지 않는 싸움을 하겠다.
라는 과거의 관성을 버리고 반드시 승리하겠다라는 자신감 있는 판을 바꾸는 대담한 사고를 해야 합니다. 네, 판을 바꾸는 사고. 이 말을 입에서 뗀 지 얼마 안 돼 프로야구단 SK 와이번스를 전격 인수하며 판을 바꾸는 실험에 직접 나섰습니다. 평소 오프라인 경쟁력을 온라인이 주지 못하는 이 체험에서 찾았던 정 부회장의 경영 철학이 이번 야구단 인수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본업인 유통업과 스포츠와의 협업을 통해 어떤 시너지를 낼지 벌써부터 관심입니다. 또 정 부회장의 각별한 야구 사랑도 야구단 인수로 이번에 재조명받고 있는데요. 과거 재계의 친목 야구팀인 굿펠로우즈란 팀에서 3년 동안 활약을 했었고 포지션은 투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은둔의 경영자로 통하는 박현주 미래셋그룹의 회장입니다. 그간 공식 석상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박 회장, 6년 만에 최근 얼굴을 드러내고 투자자들과 직접 소통에 나섰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렇죠. 투자해보고 제가 투자해보고 그 회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예. 그 회사의 부침을 한번 보고 거기서 일부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인생에 좋은 레슨이 될 수 있어요. 유튜브 영상 보셨는데요. 여기서 이 21살 대학생 주린이 시절 그리고 월급쟁이 당시의 인생 경험 또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은 물론이고 국내의 산업 트렌드 전망까지 자신의 식견을 아낌없이 풀었습니다. 베일에 쌓인 신비주의 리더보다는 이 소통하는 리더를 바라는 사회적 요구에 박 회장 나름의 방식으로 화답했다는 평이 나옵니다. 세 번째 소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입니다. 옛 금호그룹의 명맥을 지키기 위해 금호리조트 인수를 결정했다. 박 회장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금호리조트 인수 배경과 관련해 남긴 말입니다. 비록 형제의 난을 겪었지만 금호가의 역사가 담긴 골프장 또 리조트가 남의 손에 넘어가는 것보다 자신이 직접 품는 것이 더 낫다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 넥슨 창업자 김정주 대표입니다. 최근 어린이병원 건립에 개인 돈 100억 원을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50억 원은 이미 전달했고 나머지 50억 원은 내년까지 기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기업가들이 사회공헌 재단을 따로 세워서 기부하는 모습과 대비되는 행보입니다. 회사 측은 김 대표가 앞으로도 외부 직접 기부를 꾸준히 이어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 C레벨 라운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잘 듣고 또 보셨는지요? 라이브 데스크들이 전하는 이 생생한 경제 이슈, 비즈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